쌍용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다더니 뭐 인수하려면 돈을 빌려줘야 된다? 8천억 원? 야, 요청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들어온 요청은 없었다고? 산업은행은 아예 돈 줄 생각도 않는데 심지어 이번에 좀 열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효입니다.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죠. 쌍용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야, 이거 두렵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이게 대단한 게 쌍용차 매출액이 에디슨 모터스의 33배, 쌍용차는 매출이 3조예요 근데 에디슨 모터스는 매출이 900억, 이런 정도의 차인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싶죠. 얼마 전에 에디슨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대표가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빌려줄 거다, 당연히 빌려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주 구설수에 올랐죠. 아니, 그걸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하냐. 산업은행은 그런 요청 받은 적도 없고 인수협상 전에 기자들 불러서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나는 좀 불쾌하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반박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거 처음이죠. 보기 드문 일인데 산업은행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불쾌하나? 이게 그럴만합니다. 이 산업은행이 좀 빚쟁이거든요. 2019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이미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1000억을 빌려줬어. 이 쌍용차 회생하라면서 돈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또 800억 빌려주고 또 100억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빌려줬습니다. 1900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쌍용차가 회생하기는커녕 이거 뭐 떼일 것 같은 상황이니까, 물론 그때 담보로 3천억 원어치 잡았어요. 여차하면 그냥 쌍용차가 청산하면 좋아. 쌍용차 그냥 딱 청산하고 그냥 땅 팔고 공장 부지 팔고 뭐 이거 다 한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 딱 지으면, 그러면 땅값으로 바로 입금되잖아요. 근데 청산을 굳이 안 하고 굳이 이걸 인수해서 이걸 뭘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기업이 나오니까 이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죠. 애초에 지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그때 돈을 왜 넣었냐, 도대체 돈 넣을 때 무슨 근거로 넣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혜 아니냐, 아니면 밑빠진 독인 거 누구나 알았는데 거기다 왜 물을 부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쌍용차 측에서도 그때 너네 돈 왜 댔어,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믿고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돈을 넣어야 돼,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주장들이 그냥 빽빽해요. 돈을 줬으면 말이야 끝까지 줘야지,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죠. 그리고 산업은행이 심지어 보도자료에서 이게 돈만 갖고 되는 일이 없단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썼어요. 돈을 투입한다고 살아날 회사는 없다, 보도자료 첫 줄에 그렇게 써놨어. 그리고 내용에서는 미래 전략이 없으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내용상으로는 쌍용차 앞으로 문 닫을 게 뻔하고 우리는 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강영권 회장은 요번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산업은행한테 쌍용차를 담보로 돈을 8천억 원을 우리한테 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거니까 우는데 뺨 맞은 기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청산하고 싶은데 진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누가 인수한다는 것도 언짢은데 갑자기 우리한테 돈을 더 빌려달라 그래? 야, 우리가 지금 1900억도 지금 떼일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해줄 생각이 없죠. 저기 10,000원만요 이래도 아마 안 빌려줄걸? 이미 묶인 돈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실사했고 추가 대출 할지 말지를 계속 실사하면서 대출을 계속 거절했어요. 안 해줄게, 그냥 분명한 상황, 보도자료까지 뿌려서 그냥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여기서 에디슨이 갑자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산업은행이 당연히 해줘야지 그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의 여론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산업은행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화낼만 하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실제로 쌍용차 공익채권을 포함해서 7천억의 빚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공익채권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공익채권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이 공익채권은 뭐 임금, 퇴직금, 세금, 뭐 회생 절차 후에 뭐 생긴 납품 대금, 그러니까 회생 절차 전의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회생 절차의 공익적인, 이거는 정말 안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이미 7천억이고 그 중에서 당장 갚아야 될 게 4천억 정도예요. 청산 가치가 1조 원이니까 그걸로 갚으면 된다? 아니, 잠깐만. 뭔가 오해하고 계세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청산 가치라는 건 뭐냐면요, 회사를 청산했을 때, 그러니까 회사를 완전히 분해시키고, 땅 있으면 땅 팔고, 책상 있으면 책상 팔고,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 팔고, 뭐 빚을 갚을 거 다 갚고, 그리고 나서 돈이 얼마 남냐, 이런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1억 남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했을 때 가치가 1조고 그리고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가치가 1조가 안 되면 그냥 청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청산 가치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를 얼마에 인수하느냐면 2천억에 인수. 자, 2천억에 인수해서 청산가치 1조인 회사를 인수한다. 할만한데? 할만한데요? 할만하잖아. 오이씨, 훌륭한데? 여튼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나 등등등 해서 결국에 조 단위를 마련해야 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대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강영권 대표께서 지금 하신 게 쌍용차 자산을 2조로 잡으셨잖아요. 근데 이 2조로 잡은 자산이 이게 살짝 이렇게 나이브하게 잡으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대부분이 공장 부지예요. 땅값이야. 근데 그 땅값을 그걸 하고 나면 그럼 그거 팔 거야? 그거 팔 거면은 그 공장을 어떻게 돌리죠? 공장을 돌려야지 그거 정상화가 될 텐데, 이게 게다가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대부분 돈 받을 때 담보 잡고 주잖아요. 누가 뭐 그거 공짜로 빌려주나? 야, 이걸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신다? 아, 8천억이나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지. 아니,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50%씩 밖에 못 받았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 추가 대출을 해서라도 우리 근로자 임금 달라, 이 얘기가 안 나왔을까?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 할 때까지 한 겁니다. 지금 쌍용차는 할 때까지 모든 걸 다 해서 정말 하얗게 불사른 상황이에요. 여기서 대출을 더... 야,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 쌍용차는 원래 역사적으로 좀 복잡한 회사예요. 정말 복잡한 회사. 인수하는 회사마다 다 망했어. 진짜 이게 무슨 데드 플래그인가? 쌍용차 인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기 내 딸 사진이야. 나 살아 돌아가면 딸에게 안부 전해. 으악!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데드 플래그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쌍용차 얼마나 무시무시한 회사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쌍용차는 정말 태생부터 파괴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쌍용차를 품으면 그룹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쌍용차는 그만큼 여러 회사로 마구마구 정말 여러 회사로 넘나들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원래는 하동환 자동차라는 회사였는데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하동환 자동차. 야, 이게 굉장히 요즘 레트로 감성에 딱 맞고 지금 시점에서 딱 나온다 그러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하던 회사였나? 처음부터 딱 보면요. 원래는 6.25 직후에 나온 회사입니다. 미군들이 트럭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막 타고 다니다가 그거 낡은 트럭이니까 다 그냥 버리고 갔어요. 굳이 그거 다시 싣고 가지 않았어. 그럼 그걸 다 모아서 이 하동환이란 분이 딱 보니까 괜찮네. 근데 이게 트럭을 갖다가 그냥 팔려고 보니까 4인승이잖아. 이거를 4명밖에 못 타는 거를 어떻게 하지? 야, 이걸 그냥 뜯어서 두들겨서 펴자. 드럼통도 두들겨서 펴. 드럼통을 펴서 이렇게 옆에다 붙여갖고 그걸 버스를 만든 겁니다. 그게 되네. 이게 되네. 야, 이게 버스로 간다, 야.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버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동환이라는 사람이 이거 잘 만들어 하동환 하다가 하동환 자동차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닛산에서 버스 셰시를 갖고 와요. 밑에 있는 버스 셰시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또 철판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 또 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버스 회사가 되죠. 당시 하동환 씨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스타급의 자동차 기업인이었습니다. 드럼통 버스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자동차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신진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이 하동환 자동차를 자기 계열사로 편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수라고 볼 수 있죠. 그 인수를 했는데 이 70년대에 갑자기 하동환 자동차가 우리 같이 하는 거 좀 별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별도로 난 상장을 한다. 이러면서 독립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해버려요. 그러고 회사 이름은 동아자동차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신진자동차 얼마 지지 않아서 80년대가 돼서 거의 망합니다. 그러게 하동환을 왜 인수했어요? 왜 인수했어? 신진자동차가 여러 개 회사가 있던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사륜구동만 만들던 거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망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서 하동환 자동차, 그러니까 동아자동차가 이 거화를 인수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 인수하다 너 망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 인수해줄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아자동차가 잘하는가 싶더니 이제 올림픽 열리는 88년에 갑자기 신차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 동아자동차를 쌍용그룹에 넘겨버립니다. 요즘 말하면 성공적인 엑시트를 했달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하동환 씨가 하동환 자동차를 한원그룹이라는 작은 회사 하나 남기고 전부 다 팔아버린 거죠. 이 하동환 씨가 정말 자동차의 산 역사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 계셨었어요. 불과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쉽습니다. 언젠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여튼 그러면 쌍용그룹에 넘길 때 쌍용그룹은 어땠나? 쌍용그룹은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였죠. 재계의 7위. 우리나라 용평 스키장, 그게 쌍용그룹이잖아요. 제지, 석유, 시멘트, 건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하나 인수하는 거 정도는 큰 별것도 아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쌍용자동차가 된 거죠.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쌍용자동차가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분위기는 되게 좋았죠. 자본금이 아주 빵빵하다. 그래서 이 코란도 패밀리를 내놨고요. 그것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기술 제휴
보유하면서 뭐 무쏘 만들고 뭐 뉴코란도 만들고 와 진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일들을 계속하더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막 불어났어요. 그래서 빚만 무려 3조 4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야, 지금 화폐 가치로 계산해보면 한 5조 5천억 된다고 하고요. 지금은 뭐 3조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했던 게 그때도 삼성이었는데 삼성의 연 전체 매출이 한 10조 시대 뭐 이런 정도 해서 이 3조 정도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돈이었죠. 어떻게 막아 그걸. 게다가 그때 마침 터진 게 또 있죠. IMF가 터지니까 재계 7위였던 쌍용그룹 그냥 망해버립니다. 대체 하동환 자동차 왜 샀어? 도대체 왜 샀을까? 그래서 쌍용그룹의 해체 수순으로 그때 쌍용차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때 삼성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막 나서서 뭐 내가 할게 뭐 이랬는데 그때 좀 탐탁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불발됐어요. 그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조가 반대했어. 노조가 반대하면서 삼성에 우리 자존심을 팔 수 없다 이러면서 삼성자동차 같은 그런 신생기업에 우리 전통 어린 이 쌍용 자동차를 매각할 수 없다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골프 치는데 쫓아가서 거기서 피켓 들고 막 시위를 했다 그래요. 참 그렇게까지. 그래서 삼성차는 불발이 되고 그래서 쌍용차는 대우그룹에 매각하게 되죠. 대우그룹이라고 해서 대우자동차는 아니고 대우자동차 판매이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됐죠. 대우자판은 조금 사정이 낮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작은 회사. 이렇게 작은 회사에다 쌍용차를 넘겼다. 이게 잘 됐을까? 잘 됐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잘 됐을 리가 없지. 대우그룹으로 인수된 후에 쌍용차가 대우 마크를 달았잖아요. 앞에 그릴에. 이게 진짜 이거 좀 쌍용차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인데 지금 이상했어요. 굉장히 디자인이 아주 묘하죠. 그런대로 괜찮았던 무쏘도 이렇게 되고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대우도 그 당시에 자기 앞가림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무슨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99년에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서 이 회사가 망하게 되죠. 그거 아시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멘트가 바로 김우중 회장이 한 말이죠. 김우중 회장이 그때까지 영웅으로 떠받들어졌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비리의 온상,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면서 아주 범죄자로 전 세계 인터폴이 막 붙잡고 다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룹 전체가 망하게 된 거죠. 이쯤 되면은 쌍용차가 기업계의 파괴왕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쌍용을 삼성이 인수했다면 어땠을까? 설마 삼성도 망했으려나? 지금 애니콜 없고 갤럭시 없고 지금 우리 다 LG 초콜릿 폰 쓰고 막 그랬던 거야? 큰일 날 뻔했네. 여튼 대우도 망하면서 2004년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차가 매각되죠. 그때 당시 각종 논란이 있었어요. 이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될 때 이때 평가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팔렸다. 그러니까 팔릴 때부터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술 먹튀다, 노동자 옥쇄 파업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노조하고 회사 측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 노사 역사상 이렇게까지 갈등이 오래가고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다 보셨을 텐데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쌍용차 근로자였어요. 거기서 자동차 회사 다녔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감독이 그걸 쌍용차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정도로 쌍용차 노사 갈등은 정말 심했고 우리 뇌리 속에 그냥 담겨 있는 겁니다. 사망사고도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쌍용차 덕분에 오징어 게임이 나온 거구나. 쌍용차 파괴왕만은 아니네요. 하긴 이영돈의 엑스파일, 대왕 카스테라 사건 때문에 기생충이 나오기도 했고 하여튼 뭐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먹튀 사건 그거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무죄라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웃지 못할 사건인 게 아니 뭘 기술을 유출했으면 무슨 기술을 유출했냐? 그때 당시 하이브리드 기술을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나온 이유는 유출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쌍용차가 그럼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다고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게 디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았으니까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유출했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댔으니까 그걸 그때 당시 국정원에서 이 기술이 새나 안 새나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샌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 삼은 겁니다. 이 기술 유출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56억이에요. 그나마 기술비 절반이라서 56억이라고 하는데 쌍용차가 그럼 절반 56억을 진짜 넣었을까? 이것도 모르는 거죠. 여튼 넣었다고 쳐도 100억 정도예요. 100억으로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개발해요? 보통 엔진 하나
개발할 때 현대차 타워 엔진 개발비 볼까? 타워 엔진 개발비가 지금 2,600억이네요. 자동차 공장에서 새로운 라인 하나 설치하려면 1,000억 원 들어요. 근데 무슨 56억을 넣고서 무슨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 이게 2006년도에 시작된 건데요. 2006년도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정부가 이 5년간 950억을 들여서 이 현대기아차, 뭐 쌍용차, 그리고 몇 개 회사들이 각각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를 개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정부가 왜 현대기아차 걱정을 해요? 현대기아차한테 무슨 돈을 줘? 이해가 안 되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900억이 무슨 돈이라고 그걸 또 받아. 참나. 아무튼 첫 단추가 이상하게 껴지고 그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정말 훔쳐갈 정도로 의미 있는 기술이고 뭔가가 완성된 거였다면 지금쯤은 쌍용차에서 하이브리드 뭐 하나라도 나왔어야죠.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무슨 먹튀야. 먹은 게 있어야 먹튀지. 아무튼 그런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 전 모르겠는데 그냥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액티언, 로디우스, 카이런 이렇게 3인방이 있는데 요 3인방이 중국 회사가 이걸 인수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 그 해에 나온 차예요. 그 다음 해에 나온 차고. 자동차 개발하는데 뭐 6개월 만에 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이상한데?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당시 상하이 자동차가 정말 기술력이 필요했을까? 기술이 정말 부족했을까? 그거는 저도 사실 국뽕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한민국의 쌍용 자동차를 보고 상하이 자동차가 눈물 펑펑 흘리며 무릎 꿇은 까닭은 뭐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그때 당시 상하이 자동차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들이 뭐 폭스바겐, 아우디 뭐 엄청 많아요. GM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하이 자동차도 그때 당시 정말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였고 쌍용차 인수할 당시 중국 1위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국에서 5위로 밀려났죠. 쌍용차 역시 무서워요. 자, 그런 결과 2010년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 피인수됐죠. 이 마힌드라 그룹이 이 쌍용차를 인수하고서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티볼리, 뭐 코란도 뭐 하면서 그때 흑자도 좀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퇴사자도 복직시키고, 퇴사자를 복직시키는 것도 굉장히 묘했죠. 퇴사자 복직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이 없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기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인도에서 하는 말은 인도의 상술은 대단하다. 한 번 맡기면 의심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하셨는데 그러셨죠. 네, 그러셨죠. 근데 잘 찾아보면요. 그때 당시 흑자가 그냥 흑자는 아니에요. 그때 티볼리 설계, 라이센스 이걸 500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에 판 그 분기가 흑자가 난 거예요. 그 전후로 한 번도 흑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적자. 게다가 근로자들도 다시 복직시켰으니까 그 적자폭은 더 커지고. 이게 뭐야, 인도 뭐 잘한다며요. 이게 뭐예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이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무사했을까? 마힌드라 판매 줄은 게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는 인도 전체, 이 대륙 전체의 자동차 판매가 0대, 이 몇 개월 동안 계속 0대였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도 자동차 등록이 완전 마비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건데, 쌍용차 뭐라고 쌍용차 대단하다고? 이게 인수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거대한 인도를 마비시켰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 시장은 좀 묘하죠. 원래 인도는 마루티 수즈키, 현대기아 이렇게 2강이었고요. 마힌드라는 그 밑에 수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갔어. 그래서 B+ 정도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후발주다다 보니까 이 팔만한 자동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인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거, 성장이 막 빠른 게 현대기아차였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잘 만드는구만 이러면서 쌍용차 인수하면 현대기아만은 못해도 그래도 중박은 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쉽지 않았죠. 마루티 수즈키, 현대기아 판매량은 막 급격히 막 늘어나고 있는데 마힌드라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지금 마힌드라 순이익 보면요, 예년 대비 90% 감소했대. 이런 그림 많이 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기시감이 느껴지네. 데자뷰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가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걱정되네. 여튼 쌍용차는 이제 마힌드라가 완전히 손을 놨고요. 더 이상 투자도 안 하고 건질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인수하게 될지, 정말 에디슨이 인수하게 될지,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 역시 청산하자 이렇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누구든 손대는 순간 휘청하게 만들던 쌍용차, 이거 누가 가져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에디슨 모터스도 망할까요? 그렇지만은 않겠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쌍용차를 만들 것인가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쌍용차를 전기차 분야에서 폭스바겐, 토요타, 벤츠, 테슬라 등 세계 굴지의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 아, 테슬라를 이기겠다고. 그래요. 좋은 신차를 출시해서 내년 말에는 흑자를 전환하 내년에 흑자를 전환한다고? 아니, 투자를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흑자를 하죠? 조금 이상해요. 아, 이미 연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전기차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이 스마트 플랫폼 기술을 쌍용차에 역설계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45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살짝 우려되는 멘트들이 계속 있죠. 일단 역설계라는 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거 아이폰이 있으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자. 요즘은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지 않고요. 야, 뜯어보자. 뜯는 거예요. 뜯어서 야, 이거 어떻게 설계한 거야? 이거 어떻게 설계했는지 거꾸로 한번 맞춰보자.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품이 있어야 그걸 역설계하죠. 근데 어떤 차를 역설계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게 에디슨이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중국이나 그런 데 플랫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여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5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30에서 50만 대 생산하는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2030년에 15%에서 20% 순이익이 나도록 한다는 게 생각이라고 해요. 일단은 테슬라가 10% 수익이거든요. 현대차는 6.5% 수익이에요. 근데 15에서 20% 수익이 난다는 건, 야,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작은 회사가? 야,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만 뭐 가능하겠죠. 강 회장님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뭐 또 계획이 있어요. 세계 각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해요. 미국, 인도, 유럽 공장에서 쌍용차를 생산해서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1조를 올린다고 합니다. 야, 이게 왜 갑자기 이쪽으로 가시지? 가능할까? 일단 포부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90만 대면 쌍용차가 지금 연간 9만 대 파는 회사인데 그 차를 가져다가 해외에서 90만 대를 생산하게 한다. 야, 테슬라가 50만 대 생산하는데 어떻게 90만 대 하죠? 생산은 그렇다 쳐도 어디다 팔죠? 야,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자, 노조는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걱정이에요. 인수 이후에 인위적 구조조정 안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는 말은 쌍용차 구성원이 변하지 않으면 인수를 중도 포기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묘해요. 구조조정은 하지 않지만 생산성이 없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놀고 임금 받는 사람들은 같이 갈 생각이 없다. 이게 구조조정하고 다른 건가?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거랑 구조조정 뭐가 다르지? 아무튼 임직원들도 쌍용차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해야지만 같이 간다. 그런 자세가 안 된다면 인수를 포기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 자세로는 쌍용차 노조하고 협상 어려우실 텐데 인수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언론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업체도 만들어서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셨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언론을 잘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에디슨 모터스 강 회장님이 인터뷰하면서 에디슨 모터스를 유상증자를 하거나 나스닥에 상장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걱정스럽네요. 코스닥에도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나스닥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식이면 좀 불안한데요. 시사 가치가 2조 원이라고 말했던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지금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찌어찌 인수하더라도 그 뒤가 굉장히 힘든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용기를 내고 꼭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